군대 간 손주 밥 한 끼 먹이러 군부대 앞 식당에 간 할머니. 그런데 웬 건달놈들이 귀한 손주에게 시비를 걸지 뭡니까? 보다 못한 할머니가 한마디 했더니 야, 할망구, 이리 와서 술이나 따라봐. 한 건달이 할머니에게 소리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 밥만 먹던 등산복 차림의 여자 손님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국밥 그릇보다 더 세게 건달의 뚝배기를 내려칩니다. 잠시 후 식당 문을 부수고 완전 무장한 헌병들까지 들이닥치는데 대체 이 식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새벽 4시 도시의 모든 소음이 깊은 잠에 빠져들고 오직 어둠만이 세상을 공평하게 지배하는 시간. 69의 오정심 여사는 어김없이 이불을 걷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꿈결이었을까? 꿈속에서 그녀는 10년 전 먼저 떠난 남편을 만났습니다. 군복이 아닌 처음 만났을 때처럼 빳빳한 흰 셔츠를 입은 젊은 시절의 남편이 북적이는 자갈치 시장 한복판에서 그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따뜻하고 생생해서 정심 여사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잡힌 것은 남편의 온기가 아닌 차갑고 텅 빈 새벽 공기였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그녀의 방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방 안 얇은 창호지 너머로 희미하게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먼지처럼 부유했습니다. 수십 년을 한결같이 그녀의 몸을 깨운 것은 시장의 활기찬 소음도 삶의 고단함이 새겨진 습관도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녀의 세상이자 삶의 마지막 이유인 손자 김진우 이병의 첫 면회가 약속된 아주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거 침대에서 3걸음 떨어진 곳 3번째 마룻바닥이 내는 익숙한 소리가 혹여 곤히 잠든 새벽의 정적을 깨울까 조심스러웠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은 나이를 잊은 듯 가볍고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낡은 가족사진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흑백 사진 속 앳된 얼굴의 자식 셋이 그녀와 남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제 가정을 꾸리고 제 살기 바빠 1년에 얼굴 한 번 보기도 힘든 귀한 몸들이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천진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정심 여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끝은 어쩔 수 없이 씁쓸했습니다. 평생을 자식 셋을 키워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 북적이던 집은 텅 비었고 가슴 한구석은 시린 바람이 드나드는 듯 허전했습니다. 잘 있다는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허다했고 찾아오는 발길은 1년에 2번 있는 명절에나 겨우 볼 수 있었죠. 그런 그녀에게 늦둥이 아들이 낳은 막내 손주 진우는 꺼져가던 삶의 불씨를 다시 활활 지펴준 존재였습니다. 품에 안으면 부서질까, 바람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키운 그 여리고 착한 아이가 벌써 20살이 되어 나라를 지키러 갔습니다. 대견하면서도 낯선 곳에서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마음 한쪽이 시큰하게 아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선 정심 여사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부산 자갈치 시장한 귀퉁이에서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묻혀가며 다져진 그녀의 손. 투박하고 거칠었으며 마디마디는 굵어져 반지를 끼워본 기억조차 아득했지만 오늘만큼은 세상 그 어떤 궁중 요리사의 손보다 섬세하고 정교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이 간 것은 진우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갈비찜이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핏물을 서너 번 갈아주며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최고급 한우갈비. 그녀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눈을 찡그려가며 갈비에 붙은 기름기를 이리리 손으로 떼어냈습니다. 손자가 조금이라도 느끼하지 않게 담백하고 깊은 맛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큼직하게 썬 무와 당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밤과 붉은 대추를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간 배와 양파, 마늘을 듬뿍 넣은 비법 양념장을 부어 은근한 불에 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달콤하고 짭조름한 간장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기 시작하자 무표정하던 정심여사의 얼굴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강아지, 이거 한 그릇이면 밥 2공기는 뚝딱 해치우겠지. 군대 밥이 입에 맞을 리가 있나. 다음은 잡채였습니다. 오색 빛깔이 고운 잡채는 손이 많이 가는 만큼 정성도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었습니다. 시금치는 끓는 소금물에 넣었다. 바로 건져 찬물에 헹고 아삭한 식감과 파릇한 색감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느타리버섯과 목이버섯, 노란 파프리카와 붉은 파프리카, 보랏빛 양파는 각각 가늘게 채 썰어 기름 두른 팬에 소금을 살짝 뿌려 따로따로 볶아냈습니다.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볶는 편법을 마다하고 굳이 이 번거로운 과정을 고수하는 것은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고유의 맛과 향이 서로 뒤섞이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녀의 오랜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불지도 뭉치지도 않게 투명하게 잘 삶아낸 당면을 커다란 양푼에 담아 간장과 설탕, 그리고 직접 짠 고소한 참기름에 조물조물 묻혀내는 그녀의 손길에는 수십 년의 내공이 담긴 리듬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갈하게 붙여낸 동그랑땡과 속이 꽉 찬 손수 빚은 만두까지 꼬박 3시간이 넘게 이어진 고된 노동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하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귀한 손자를 배불리 먹일 생각에 오히려 힘이 솟구쳤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야 정심여사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가장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이불 아래에 고이 모셔둔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달아빠진 붉은 벨벳 천이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낡은 군용 손목 시계가 조습을 드러냈습니다. 10년 전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일한 유품이자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쩍하고 거미줄처럼 금이 간 유리,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시계 테두리, 땀과 세월에 절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얇아진 가죽 시계줄. 모든 것이 남편이 떠나던 날 병상에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시계의 심장만은 멈추지 않고 째깍째깍 성실하게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정심여사는 거친 손가락 끝으로 시계의 차가운 유리를 아주 부드럽게 마치 잠든 아이의 이마를 쓸어주듯 어루만졌습니다. 이 양반아, 당신도 오늘 같이 갑시다. 당신 꼭 닮아서 고집세고 마음 여린 우리 막내 손주. 하늘에서 보니 얼마나 대견하고 또 짠할까. 당신도 보고 싶을 거 아니야. 하늘에서라도 우리 진우 늠름한 군인 모습 잘 지켜봐줘. 그녀의 혼잣말은 새벽의 고요한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 흩어졌습니다. 듬직하고 과묵했지만 그 누구보다 나라와 자신이 입은 군복을 자랑스러워했던 남편. 평생을 군인으로 살며 받은 수많은 훈장보다 휴가 때도 군복을 입고 집으로 오던 당신의 모습을 가장 큰 명예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피를 이어받아서일까요? 유난히 할아버지를 따르고 좋아했던 진우가 망설임 없이 군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 정심여사는 차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누구보다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성껏 싼 음식 보따리를 양손 가득 들고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시외버스를 타고 부대로 향하는 내내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 걸려온 손자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기운이 없고 푹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씩씩한 척했지만 그 너머에 숨겨진 지친 기색을 예리한 할머니의 감각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버스는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푸른 농가 밭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정심여사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손자 생각뿐이었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걸까? 군대 밥이 어디 집 밥 같을까? 우리 애가 워낙 입이 짧아서 걱정이네. 잠은 편히 자는 걸까?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틈에서 혹시 누가 우리 순에 빠진 애를 괴롭히지는 않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이 검은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드디어 부대 정문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하자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위병소를 통과해 이쪽으로 걸어 나오는 군복 입은 아들의 모습, 정심 여사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아이고, 내 강아지, 내 새끼. 하지만 가까이 다가온 손자의 모습에 정심 여사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하얗던 얼굴이 밀랍 인형처럼 창백했고 통통하던 양볼은 어디로 가고 홀쭉하게 패어 있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그 웃음은 마치 얇은 유리한 장처럼 위태로워 보였고 그 뒤에는 깊고 어두운 그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진우야,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훈련이 그렇게 힘든 거야?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 거냐고 물었잖아, 할미가. 그녀는 아들의 마른 팔뚝을 쓸어내리며 속상하고 아픈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괜찮다며 그저 훈련이 고될 뿐이라며 애써 밝게 웃어 보였지만 끝내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그 순간 정심 여사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의 고됨이 아니라는 것을, 손자의 영혼에 깊은 상처가 났다는 것을. 사실 진우는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생활관을 쓰는 선임이었던 한 상병의 비뚤어진 괴롭힘은 입대 초부터 시작되어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하게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트집과 동기들 앞에서 받는 인격 모독은 일상이었고 모두가 잠든 늦은 밤이면 청소도구함이나 화장실 뒤편으로 불려가 억울한 폭언과 협박을 들어야 했습니다. 여리고 내성적인 성격의 진우는 누구에게도 이 끔찍한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동기들에게 말하면 분위기를 망치는 관심병사로 찍힐까봐, 간부에게 보고하면 그 이후에 돌아올 더 심한 보복이 돌아올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의 상심한 얼굴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고통을 홀로 사귀며 괜찮다는 가면을 쓴 채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시장 바닥에서 온갖 군상의 사람들을 상대해 온 정심 여사의 눈은 그 어떤 거짓말 탐지기보다 예리했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위태롭게 흔들리는 눈빛 속에 숨겨진 깊은 고통과 공포를 똑똑히 읽어냈습니다. 가자, 아가. 일단 뭐라도 좀 먹자. 할미가 너 좋아하는 걸로만 산더미처럼 싸왔어. 정심 여사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추궁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손자의 등을 묵묵히 다독이며 부대 앞 허름하지만 음식 맛은 좋다고 소문난 작은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밥 한 술이라도 더 먹여보내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구수하고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귀를 찢는 듯한 소음과 탁한 담배 연기가 두 사람을 동시에 덮쳤습니다. 식당 구석, 가장 넓고 전망 좋은 창가 자리를 차지한 건달 패거리들이었다. 여기저기 드러난 조잡한 문신과 험상궂은 인상, 딱 봐도 선량한 시민과는 거리가 먼 무리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강태식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식당 주인 아주머니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내가 마지막으로 친절하게 경고하는 거야. 좋게 말할 때 이 가게 넘기라고 했지? 이 자리가 목이 좋아서 내가 찜했단 말이야. 이 동네에서 우리 형님이 누군지 아직도 몰라.
이 지역 관할 파출소장이 우리 친척 형님이야. 형님, 괜히 밉보여서 장사 미천까지 말아먹지 말고 내가 쳐줄 때 쌀 때 정리하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협박과 비릿한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새로 들어온 정심과 진우를 그저 힐끔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그들의 소란을 애써 외면하며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식사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험악하고 불편한 공기에 진우의 가뜩이나 좁아진 어깨는 더욱 깊숙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정심 여사는 애써 그들을 못 본 척 손자를 이끌고 그들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진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싸온 음식 보따리를 하나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이거 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아직 따끈따끈하네. 식기 전에 어서 한 점 먹어봐. 정심 여사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그녀의 매섭게 빛나는 눈은 자신도 모르게 강태식 무리가 앉은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가관이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부터 시작해 시청의 높은 양반, 경찰서장까지 온갖 유력 인사들의 이름을 마치 제 친구 이름처럼 들먹이며 자신들의 대단한 힘을 과시하고 있었죠.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겁에 질린 채 묵묵히 술과 안주를 나를 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심 여사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소란스러운 조폭들 바로 옆 테이블, 수수한 등산복 차림의 한 여인이 홀로 묵묵히 된장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화장기 하나 없는 민낯에 머리는 아무렇게나 질끈 묶고 있었고 표정에서는 깊은 피로감이 역력히 느껴졌습니다. 주말을 맞아 홀로 산에 올랐다가 내려와 늦은 점심을 먹는 아주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 그게 그녀의 첫인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시장 경험으로 다져진 정심 여사의 날카로운 직감은 무언가 다르다고, 아주 많이 다르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밥을 먹고 있었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주변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을 향해 있었습니다. 특히 강태식 무리의 대화가 오갈 때마다 그녀의 숟가락질이 아주 미세하게 보통 사람들은 결코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잠시 멈추었다 움직이곤 했습니다. 마치 굶주린 맹수가 사냥감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주시하듯 그녀는 지친 표정이라는 완벽한 가면 뒤에 서슬퍼런 경계심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정심 여사는 손자에게 반찬을 챙겨주다 땀에 찬 손목이 거슬려 잠시 남편의 낡은 군용 시계를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둔탁한 금소금과 함께 시계가 테이블에 놓이는 바로 그 순간 등산복 차림의 여인 이선영 사단장의 시선이 아주 잠깐 하지만 섬광처럼 날카롭게 그 시계에 머물렀다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저 디자인, 저 낡고 투박한 형태, 20년도 더 된 구식 군용 시계. 이제는 군 보급품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희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아주 익숙하면서도 아득한, 뇌리 깊숙한 곳에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파편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다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웠습니다. 그저 우연이겠지. 하지만 그 짧은 찰나의 스침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운명의 폭풍을 불러오는 전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정심 여사는 그저 손자의 밥그릇 위에 갈비찜을 산처럼 쌓아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내 새끼. 먹는 게 남는 거야. 먹고 힘내야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자의 밥 한 끼를 챙겨주러 온 이 평범하고 시끄러운 식당에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여장군이 벌이는 처절한 전쟁의 서막을 열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 위태롭기 짝이 없던 평화는 결국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강태식의 불쾌하고 흐릿한 시선이 마침내 군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는 진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진우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와 역겨운 담배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어이, 거기 군바리 양반. 그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에 역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진우에게로 쏠렸습니다. 요즘 군대 참 좋아졌어. 이등병 나부랭이가 할미랑 마주 앉아 겸상도 하고 면회도 다 나오고 말이야. 아주 소풍 나왔네. 소풍 나왔어. 야, 너.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잖아. 고개 들어봐. 이 새끼야. 강태식은 비죽거리며 진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진우의 온몸이 차가운 돌처럼 굳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 위로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식당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지고 그의 귓가에는 부대에서 매일 밤 자신을 괴롭히던 선임 상병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야, 김진우. 너 같은 패급 새끼 때문에 우리 소대가 욕먹는 거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대답 안 해, 이 새끼가? 그 순간 눈앞에 강태식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던 선임의 비웃는 얼굴이 선명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더 깊이 숙였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수치심과 공포 그리고 분노로 부들부들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앞에서 이렇게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공포에 사로잡혀 얼어붙은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심 여사의 속에서는 천불이 아니 만불이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며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새벽 경매장에서 펄떡이는 활어를 낚아채던 어부들보다 더 기세등등했고 생선 상자를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던 취객도 갓을 깎으려 억지를 부리던 진상 손님도 그녀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매서운 눈빛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귀한 손주가 그것도 신성한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러 강군인이 저런 버러지 같은 건달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심 여사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강태식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손자를 바라보던 인자하고 따뜻한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자식들을 건드리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았던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억척스러운 어미의 매서운 눈빛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총각. 정심 여사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과 시베리아 벌판의 서리발 같은 냉기가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시끄럽던 식당 안에 순간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 큰 어른이 나라 지키느라 밤낮으로 고생하는 젊은이한테 할 소리가 있고 못할 소리가 있는 법이야. 당신 귀하디 귀한 아들이 어디 군대 가서 이런 꼴 당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이나 해봐. 그때도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구경만 할 수 있겠냐고. 젊은 사람이 대낮부터 술을 마셨으면 곱게 마시고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잘 것이지.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 없는 추태야. 그녀의 말은 한치의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수십 년간 다져진 그녀의 촌철살이는 정확하게 강태식의 오만하고 비열한 자존심을 칼처럼 후벼 팠습니다. 순간 강태식의 얼굴이 돼지간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모를 뼈조각만 남은 늙은 할머니가 자신의 면전에서 그것도 귀한 부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훈계를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부하들의 낄낄거리는 비웃음 소리는 그의 이글거리는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뭐야, 이 할망구는 지금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아들내미 편드는 건 좋은데 상대를 봐가면서 까불어야지. 늙으면 곱게 죽어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강태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분노는 이제 정심여사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심여사를 직접 건드리는 대신 더 만만하고 손쉬워 보이는 상대를 찾아 자신의 분노를 배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악의에 찬 시선은 바로 옆 테이블에서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하지만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던 이선영 사단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아, 진짜 재수 없는 날이네. 아, 그는 이선영을 향해 무례하게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기 저 할망구는 혼자서 뭘 저리 처량하게 국물만 떠먹고 있어. 야 할망구, 이리 와서 우리 삼촌 술이나 한 잔 따라봐. 좋은 말로 할 때 식당 안의 공기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위험천만한 임계점을 향해 끔찍한 속도로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이선영 사단장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추악한 얼굴에는 상대를 완전히 얕잡아 보는 비열하고 천박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못 들었어? 할망구, 나이 먹더니 귀까지 먹었나 보네. 이리 와서 술 따르라니까. 그는 이선영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채기 위해 시커먼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선영은 의자에 앉은 채로 마치 물이 흐르듯 유연하게 상체만 살짝 비틀어 그의 손을 가볍게 피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어떻게 어떤 속도로 닿을지 미리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는 듯한 단 1cm의 오차도 없는 최소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어깨를 잡으려다 허공을 세차게 휘저은 강태식은 순간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에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감히 그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다리라도 잡아 넘어뜨릴 심산이었습니다. 그의 더럽고 추잡한 손이 그녀의 등산복 바지를 향해 뱀처럼 뻗어 들어가는 찰나였습니다. 섬광 같은 움직임이 테이블 밑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아! 강태식의 입에서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선영이 테이블 밑에서 번개처럼 뻗은 발이 그의 손등을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걷어차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발에 신겨진 투박하고 단단한 등산화 앞코가 마치 쇠망치처럼 그의 손등 뼈를 강타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감각. 강태식은 손을 부여잡고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그의 부하들이 경악하며 의자를 집어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여편네가 감히 우리 형님을. 한 놈이 이선영의 머리채를 잡기 위해 달려드는 바로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오정심 여사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시원한 물컵의 물을 강태식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어 버렸습니다. 이놈 자식아,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딜 함부로 손을 대.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 정심 여사의 불호령이 식당 안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물세례에 정신이 번쩍 든 강태식과 할머니의 예상치 못한 참전에 당황한 부하들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찰나의 정적 속에서 이선영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테이블 밑에 있던 휴대폰으로 짧은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A- 셔틀, 코드 레드. 그것은 부대 내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를 알리는 사단장급 지휘관만이 사용할 수 있는 비상호출 암호였습니다. 이제 해결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이 짧은 문자 한 통이 몇 분 뒤 이 식당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식당 안에 그 누구도 심지어 정의감에 불타는 오정심 여사조차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자리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마. 이선영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금 전 된장찌개를 떠먹던 힘없고 지친 중년 여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부하들을 호령하고 생과 사를 넘나드는 훈련장을 지휘하던 철혈의 지휘관, 그 본연의 위엄이 그녀의 온몸에서 용암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초라함과 평범함이라는 위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날카롭게 벼려진 강철검 같은 서늘한 기백만이 가득했습니다. 강태식의 부하 중 하나가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는 듯 품 안에서 날카롭게 빛나는 칼을 꺼내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칼자루에 닿기도 전에 이선영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가볍게 걷어차 미끄러뜨렸습니다. 의자는 정확하게 칼을 꺼내려던 남자의 정강이를 가격했고 중심을 잃은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선영은 몸을 날려 다른 조폭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특전사 시절 수만 번을 반복하며 뼈에 새겼던 간결하면서도 치명적인 제압술. 그녀는 상대의 손목 관절을 꺾고 팔꿈치 급소를 가격하여 순식간에 건장한 사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식당의 낡은 나무 문이 굉음과 함께 안쪽으로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완전 무장한 헌병대원 대여섯 명이 일사불란하게 식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묵직한 진압봉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눈앞의 적을 제압하겠다는 서슬퍼런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평범한 식당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작전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헌병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남아있던 조폭들을 짐승처럼 짓눌러 제압하고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며 들어온 헌병대장은 식당 중앙에 우뚝 서 있는 이선영을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각도로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식당의 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충성, 사단장님, 명을 받들겠습니다. 사단장님, 그 세 글자가 식당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강태식은 손등의 격심한 고통도 잊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할망구라고 부르며 술을 따르라 모욕했던 저 초라한 등산복 차림의 여자가 이 지역 군부대 전체를 책임지는 최고 지휘관, 빛나는 별 2개를 단 소장, 이선영 사단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식당 주인의 입은 떡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고 다른 손님들은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정심 여사와 손자 김진우, 두 사람 역시 거대한 충격 속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정심 여사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저 자신이 도와주려 했던 저 여인이 저렇게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동시에 손주가 보는 앞에서 겪은 모든 비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혼란스러움만이 태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헌병들이 강태식 무리를 짐짝처럼 거칠게 끌고 나가자 식당 안에는 불편하고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아수라장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이선영 사단장은 헌병대장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몇 가지 지시를 내린 후 천천히 오정심 여사가 앉아있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아까의 소동 중에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던 낡은 군용 시계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선영은 허리를 숙여 그 시계를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집어들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시계를 손수 소매로 닦아내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시계를 말없이 들여다보던 그녀의 눈빛이 복잡하게 그리고 아프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여전히 놀란 토끼 같은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정심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전 조폭들을 제압하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던 장군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애타는 떨림과 간절함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김상철 원사님을 아십니까? 정심 여사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김상철, 그것은 바로 10년 전 자신의 곁을 떠나 흙으로 돌아간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점디절문 하늘 같은 여장군이 수십 년간 군 하사관으로 복무하다 퇴역한 자신의 남편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일까? 정심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만 동그랗게 뜬 채 이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침묵과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어낸 이선영 사단장의 눈시울이 서서히 그리고 뜨겁게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심 여사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투박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그 손을 잡자 이선영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풋내기 소위였던 시절의 일입니다. 이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20년도 더 된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은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최전방 비무장지대에서 위험천만한 정찰 임무를 수행하다가 부대와 통신이 끊기고 적진에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다리에는 총상까지 입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이대로 죽는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쯤 기적처럼 저를 찾아내신 분이 바로 김상철 원사님이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과거의 감정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지금의 식당이 아닌 습하고 서늘했던 그날의 숲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김 원사님은 당신의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저 하나를 구하기 위해 다시 빗발치는 총탄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저를 등에 업고 필사적으로 포위망을 뚫는 과정에서 정말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적이 쏜 총탄 하나가 원사님의 팔을 스치며 이 시계에 맞았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계 유리가 깨지고 원사님은 저를 감싸 안고 쓰러지셨습니다. 나중에 군의관이 말하더군요. 이 시계가 아니었다면 총알은 원사님의 동맥을 그대로 끊어버렸을 거라고. 이 시계가 김 원사님의 목숨, 그리고 제 목숨까지 구한 겁니다. 이선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구하며 깨졌던 그분의 시계가 맞습니다. 제가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를 입은 평생을 찾아 헤맸던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제가 오늘 어르신과 아드님을 지킨 것이 아니라 김상철 원사님께서 저를 통해 어르신과 아드님을 지키신 겁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낡고 초라한 시계가 단순한 그리움의 유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또 다른 영웅의 인생을 지탱해 온 생명의 장표였다는 사실을 오정심 여사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강태식과 그 무리들은 단순 폭행이나 업무 방해가 아닌 군 최고 지휘관에 대한 모욕 및 위협, 군사시설 인근에서의 소요 행위 등 군법이 적용되는 중범죄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선영 사단장은 이 사건을 절대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은혜와는 별개로 군복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고 선량한 민간인에게 고통을 주는 지역 사회의 암적인 존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공적인 책무를 더 무겁게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하고 철저한 지시 아래 강태식의 배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지역 파출소장의 조카라는 사실과 두 사람이 오랫동안 결탁하여 부대 앞상인들을 협박하고 보호비 명목의 상납을 받아온 온갖 추악한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강태식은
군사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았고 그의 든든한 뒷배였던 파출소장 역시 불명예스럽게 옷을 벗고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비로소 지긋지긋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심 어린 웃음을 되찾았고 부대 앞상인들은 모두 이선영 사단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썩은 뿌리가 뽑혀나가는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한 결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바로 곁에서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지켜본 손자 진우에게는 그 어떤 정신교육이나 훈련보다 더 큰 충격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불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던 자신의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 그리고 그에 맞서 물컵을 끼얹으며 불호령을 내리던 사랑하는 할머니의 용감한 모습,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압도적인 힘과 위엄으로 단번에 제압하던 이선영 사단장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서 밤낮으로 교차하며 맴돌았습니다. 그는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고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부대로 복귀한 진우에게 다시 지옥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를 괴롭히던 선임 상병이 또다시 부당한 트집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밤중에 모두가 잠든 생활관 뒤편의 어두운 창고로 진우를 불러낸 선임은 자신의 더러운 전투화를 그의 발 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야, 김진우, 이거 내일 아침까지 광나게 닦아놔.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죽을 줄 알아. 예전 같았으면 두려움에 떨며 묵묵히 그 지시를 따랐을 진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김진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조금의 떨림도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병님. 하지만 이것은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부당한 지시는 따를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선임의 당황하고 분노하는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며 진우는 비로소 두려움의 껍질을 깨고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정심 여사의 낡은 집 대문 앞으로 군용 지프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복을 갖춰 입은 헌병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소포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사단장 이선영의 이름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소포를 열자 그 안에는 빛나는 감사장과 함께 정성스럽게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은인의 가족계라고 시작하는 편지에는 남편 김상철 원사에 대한 사무치는 존경과 그리움, 그리고 그날의 일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함이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손자 김진우 이병을 자신의 친아들처럼 여기고 그가 명예롭게 전역하는 날까지 사단장인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보겠다는 굳은 약속도 적혀 있었습니다. 정심 여사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먼저 간 남편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그저 힘없고 보잘것없는 늙은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자신은 한평생 나라를 지킨 영웅의 아내이자 또 다른 영웅의 인생을 바꾼 사람의 자랑스러운 가족이라는 사실에 가슴 벅찬 자부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남편의 낡은 군용 시계를 꺼내 깨끗하고 부드러운 헝겊으로 정성껏 닦았습니다. 금이 간 유리 너머로 째깍째깍 시계는 여전히 남편의 심장처럼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우의 다음 면회 날이 되었습니다. 부대 앞에서 기다리는 정심 여사의 눈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손자가 들어왔습니다. 움츠러들었던 어깨는 활짝 펴져 있었고 불안하게 흔들리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우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늠름하게 경례를 붙이며 세상 가장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셨습니까? 충성? 두 사람은 마주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따뜻하게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 오가는 온기는 단순한 가족의 사랑을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 그리고 그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그 식당에 당신이 있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작은 용기가 잠들어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말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지금까지 맛있는 사연을 만드는 채널 사연의 맛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